오늘 조선의 한 축이 무너지는 날이다. 그 어떤 억압도 내 마음까지는 가둘 수 없다. 아니, 저 청렴한 선비님이 끌려가시다니. 1801년 조선의 어둠이 가장 깊어지던 그 새벽 한 사내가 세상의 심판 앞에 끌려가고 있었다. 1762년 한강이 굽이치는 남양주 마제, 이곳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정약용.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는 남인 가문이었습니다. 어린 정약용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수많은 책들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 책들 속에는 조선의 과거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어머니는 아들의 비범함을 일찍이 알아차렸습니다. 5살 때 어린 정약용이 마당에서 개미들이 먹이를 나르는 모습을 하루 종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개미들도 서로 돕고 살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이 있어도 모른 척하나요?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9살이 되던 해 정약용은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 장안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어린 정약용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화려한 기와집 옆에는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 굶주림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있나요?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세상이란다. 하지만 어린 정약용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라면 학문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책은 무엇 때문에 읽는 것입니까? 13살, 정약용은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백성들은 굶주리는가? 왜 세금은 가난한 자에게 더 무거운가? 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가? 16살, 정약용은 한강변을 걷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등에 거대한 볏짚 더미를 지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련님. 이게 제 몫이니까요. 그날 밤, 정약용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으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한 몫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짊어져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습니까? 21살, 정약용은 마침내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성균관에서 공부하며 같은 반 유생들과 토론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어떤 유생들은 비웃었습니다. 정약용, 자네는 너무 순진하네. 우리는 관직에 나아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일 뿐이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을 켜고 글을 썼습니다. 나라를 개혁할 방법, 백성을 구제할 정책, 억울함을 풀어줄 법률. 23살의 청년 정약용의 방에는 이미 수백 장의 개혁안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관직. 정약용은 경기도의 작은 고을에 부임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관아의 이서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착복했고 양반들은 군역을 피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대신 짐을 떠넘겼습니다. 부잣집 아들은 돈으로 죄를 면했고 가난한 자는 무고하게 형벌을 받았습니다. 정약용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백성들의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한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바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저 일한 만큼 먹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는 세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
정약용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꿈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 백성이 주인인 나라, 억울함이 사라진 나라, 학문이 실제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정약용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꿈이 얼마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지,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하지만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며, 느끼지 못했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다. 청년 정약용의 눈에는 이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용돌이 개혁을 꿈꾸다. 1789년 27살의 정약용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정조 임금이 그를 규장각 검서관으로 발탁한 것입니다. 규장각, 조선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곳, 개혁의 심장부. 첫 아련날, 정약용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조 앞에 섰습니다. 정조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약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정약용이구나. 들으니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꾼다던데 그 꿈이 얼마나 진실한지 내가 시험해보겠다. 정조가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병폐는 무엇인가? 다른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잘못된 답변은 화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이 나라의 병은 백성과 조정이 서로 멀어진 데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백성의 고통을 모르고 백성은 조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를 탐관오리들이 파고들어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병은 위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흐릅니다. 순간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정약용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무릎을 쳤습니다. 좋다. 바로 그것이다. 정약용, 그대는 이제부터 나의 곁에서 개혁을 도울 것이다. 그날부터 정약용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정조와 함께 정책을 논의했고 밤에는 개혁안을 작성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 동지가 되었습니다. 약용아, 나는 이 나라를 백성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토지개혁안, 조세개혁안, 군역개혁안. 수많은 정책들이 정약용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바로 수원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한 새로운 도시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낡은 서울의 권력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개혁의 중심지를 만드는 것. 정약용은 화성건설의 핵심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중기, 무거운 돌을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리는 기계. 건설 현장에서 백성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기계를 쓰니 힘이 덜 듭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정약용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의 힘입니다. 학문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땀을 덜어주고 노동을 줄여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학문입니다. 화성건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성곽이 세워졌고 정조는 만족했습니다. 정약용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천재, 개혁의 선봉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깊었습니다. 조정의 보수 세력들은 정약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론벽파. 그들은 정조의 개혁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는 천주교도들과 가깝다. 그의 사상은 조선의 근본을 흔든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라는 소문, 정약용이 서양 오랑캐들과 내통한다는 소문. 사실 정약용은 천주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서양의 과학과 철학을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나의 신하다. 누구도 함부로 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정조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정약용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1796년 어느 날 밤, 정조는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덕궁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비쳤습니다. 정조가 말했습니다. 약용아, 나는 요즘 피곤하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혹시 내가 먼저 가면 그대는 조심해야 한다. 정약용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전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하께서는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조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꿈은 많지. 하지만 시간은 없구나. 그로부터 4년 후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고 보수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 밤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큰 산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백성을 위한 나라를. 하지만 그 다짐은 곧 시험받게 됩니다. 1801년 신유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의 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 하지만 그 빛을 보기 전에 얼마나 긴 어둠을 견뎌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약용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어둠이 18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신유박해, 절망의 순간. 1801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조선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달. 11살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고 실권은 정순왕후와 노론 벽파가 쥐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천주교도 색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교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정조의 개혁 세력을 뿌리째 뽑으려는 음모였습니다. 2월 어느 날 새벽, 정약용의 집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약용, 너를 체포한다. 정약용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부인이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어쩌면 좋습니까? 정약용은 부인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죄가 없소. 반드시 돌아오겠소.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금부, 조선의 감옥. 정약용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아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개혁을 꿈꾸던 동료들. 이제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관이 호통쳤습니다. 정약용, 내가 천주교도인 것을 인정하느냐? 정약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천주교도가 아니다. 나는 다만 학문을 연구했을 뿐이다. 거짓말. 내 형 정약종은 이미 천주교도임을 자백했다. 내 식구들이 모두 사학을 믿는데 내가 모를 리 없다. 정약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처형을 위한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곤장이 등을 내리쳤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정약용, 내가 정조를 꿰어 사교를 퍼뜨렸다고 하던데 인정하느냐? 이 말에 정약용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히 선왕을 모독하지 마라. 선왕께서는 백성을 사랑하셨고 나라를 개혁하려 하셨다.
그것이 죄란 말이냐? 그 순간 매가 더욱 거세게 내려왔습니다. 정약용은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는 정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전하,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감옥에서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약용의 셋째 형 정약종이 참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도로 지목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머리를 벽에 박으며 통곡했습니다. 형님, 다른 죄수가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정약용, 들으시오. 지금 조정에서는 당신을 사형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신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천주교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형은 죽었으며 평생을 바친 개혁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정약용은 사교와 가까웠으나 직접 신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형은 면하되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보낸다. 유배. 살아는 있지만 사실상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형장을 벗어나며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무정하게 푸르기만 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 정약용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백성을 사랑한 것이 잘못인가? 나라를 개혁하려 한 것이 죄인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볼을 스쳤을 뿐입니다. 장기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정약용을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하라. 더 먼 곳으로, 더 외진 곳으로. 권력자들은 그를 완전히 잊혀진 곳에 묻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1801년 11월 정약용은 마침내 강진에 도착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음산한 날이었습니다. 황량한 바닷가, 낯선 사람들, 그리고 끝없는 고독. 정약용은 주막에 짐을 풀고 앉았습니다. 장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나의 인생이, 나의 꿈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밤이 되었습니다. 강진의 밤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 약용아, 진정한 선비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다가 쓰러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란다. 정약용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을 밝혔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몸은 유배되었지만 마음까지 유배될 순 없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글자를 쓰는 순간 정약용은 느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폭풍은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지만 그 뿌리까지 뽑을 순 없다. 나는 다시 뿌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캄캄한 강진의 밤, 작은 촛불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진 유배 절망 속의 위대한 탄생. 1802년 봄, 강진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약용은 이제 마을의 한 초가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벽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약용을 멀리했습니다. 유배 온 죄인, 그것도 천주교와 연루된 위험한 인물.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쓸쓸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소식은 끊겼고 서울에서 함께 개혁을 꿈꾸던 동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정약용은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느 날 정약용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다산초당. 주인 없이 방치된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날부터 다산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고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고쳐나갔습니다. 양반이 육체 노동을 한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몸을 쓰면 마음이 맑아진다. 땀을 흘리면 잡념이 사라진다. 한 달 후, 다산초당은 깨끗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정약용에게는 완벽한 서재였습니다. 그는 가져온 책들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진짜 공부를 시작하겠다. 권력도 명예도 없는 이곳에서 오직 진리만을 향해 나아가겠다. 하지만 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약용은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가는 모습을 관찰했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장인들이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학문은 현실에서 나와야 한다. 백성의 삶을 모르면서 어찌 백성을 위한 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약용이 아픈 아이를 돌봐주고 농사 방법을 가르쳐주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선비라는 것을. 특히 젊은이들이 정약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공부를 배우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기꺼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황상, 이청, 윤종진. 이들은 정약용의 제자가 되었고 다산초당은 작은 학당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옳은가? 만약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가? 처음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을 의심하라니. 하지만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진정한 배움이다. 밤이면 다산초당에 등불이 켜졌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토론했습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유배지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학문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1805년 유배 온 지 4년째.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목민심서. 지방관리들이 어떻게 백성을 대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관직에 있을 때 본 탐관오리들, 고통받는 백성들, 무너져가는 정의. 그는 분노하며 썼습니다. 관리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관리는 관리가 아니라 도적이다. 목민심서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부임부터 해직까지 관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백성과 소통하는 법,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는 법,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법. 하나하나 정약용의 피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글을 쓰다가 정약용은 가끔 붓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글을 과연 누가 읽을까? 이 글이 세상에 나가기나 할까? 하지만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100년 후에라도 누군가 이 글을 읽고 깨달을 것이다. 1810년 또 다른 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음신서. 형법과 재판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신유박해 때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잊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나라의 법은 무너진 것이다. 금음신서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정약용은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세유표. 나라를 경영하는 방법에 관한 책. 정약용은 여기에 자신의 모든 개혁안을 담았습니다. 토지제도, 관리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조선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글을 썼습니다. 때로는 손이 너무 아파서 붓을 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이 침침해져서 글자가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십니다. 몸이 상하십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 이 글들을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평생의 배움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나는 써야 한다. 반드시 써야 한다. 1814년 어느 봄날, 정약용은 다산초당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방대한 원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자 황상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편안함인가? 안락함인가?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행복하다. 그날 밤, 정약용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조를 만났습니다. 정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약용아, 잘하고 있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몸은 유배되었으나 정신은 자유롭다. 팔다리를 묶을 수는 있어도 생각을 묶을 수는 없다. 이곳 강진이 나의 감옥이 아니라 나의 대학이 되었다. 18년의 유배 생활.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 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버려진 땅에서 위대한 학문을 꽃 피웠습니다. 다산초당의 등불은 밤마다 타올랐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훗날 조선을 그리고 한국을 밝히는 큰 빛이 될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실학과 사상 백성을 향한 그의 철학. 정약용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농민들만 무거운 세금에 짓눌렸습니다. 관리들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었고 법정은 돈 있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유했습니다. 젊은 유생들은 사서삼경을 외우느라 바빴지만 정작 현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인가? 의의란 무엇인가? 뜻없는 토론만 있었고 실제로 백성을 구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학문이 백성을 배불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실학. 실제로 쓸모있는 학문. 정약용의 실학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민본주의.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진짜로 믿었습니다. 왕도, 양반도, 관리도 모두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만약 백성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늘이 백성을 낳고 백성을 위해 임금을 세웠다. 임금이 먼저가 아니다. 백성이 먼저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과 양반이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위계를 뒤집었습니다. 둘째, 실증주의.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확인하라.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옛 성현이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정약용은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중국 책에 나오는 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의 상황에 맞게 고쳤습니다.
거중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만 믿지 않고 직접 실험하고 개선했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쓸모없다. 셋째, 실용주의. 학문의 목적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학문, 명예를 얻기 위한 학문은 헛된 것이다. 정약용이 쓴 모든 책은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목민심서는 관리들이 실제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쓸 수 있는 지침서였습니다. 금음신서는 판사들이 실제로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서였습니다. 경세유표는 나라를 개혁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목민심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책은 단순한 관리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약용의 정치 철학이 담긴 선언문이었습니다. 목민심서는 1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임, 율기, 봉공, 애민, 이전, 고전, 예전, 경전, 형전, 공전, 진왕, 해관. 관리가 부임에서 떠날 때까지 해야 할 모든 일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편은 애민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법.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관리의 첫 마음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백성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껴야 한다. 백성이 굶주리면 내가 굶주리는 것이고, 백성이 추우면 내가 추운 것이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관리가 부임했다. 그는 먼저 관할을 수리하고 자신의 거처를 화려하게 꾸몄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다른 관리들을 초대했다. 이것이 옳은가? 아니다. 관리가 부임하면 먼저 백성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누가 굶주리는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살펴야 한다. 정약용은 또한 세금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부자에게는 많이, 가난한 자에게는 적게. 하지만 조선의 현실은 거꾸로다. 양반은 세금을 안 내고 농민만 세금을 낸다.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는 급진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양반도 세금을 내야 한다. 양반이라고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 또한 군역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집 아들만 군대에 간다. 부잣집 아들은 돈으로 면제받는다. 이게 정의인가? 모든 집안의 아들이 공평하게 군역을 져야 한다. 금음신서는 또 다른 걸작이었습니다. 금음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신서는 마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신중한 마음의 책. 재판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담은 책입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형 사건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보다 무겁다. 한 번 죽이면 되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판사는 10,000번 신중해도 모자란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을 독살했다는 혐의로 잡혀왔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켰다. 하지만 판사는 의심했다. 정말 그녀가 범인인가? 다시 조사했다. 결국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 만약 서둘러 판결했다면 억울한 죽음이 생겼을 것이다. 정약용은 또한 고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은 믿을 수 없다. 사람은 고통을 못 이겨 거짓을 말한다. 고문은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이다. 경세유표는 정약용의 종합개혁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개혁, 관제개혁, 교육개혁 등 모든 분야의 개혁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토지개혁안이 혁명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전제를 제안했습니다. 땅을 국가가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땅은 하늘이 만든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것도 아니다.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땅을 경작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당시 양반들의 토지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배된 강진에서 직접 실천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해결해 주었고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은 언제쯤 세상에 받아들여질까요? 정약용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다. 아마 내가 죽은 후에도 한참 동안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 백성이 주인인 세상, 억울함이 없는 세상, 학문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세상.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 밤, 정약용은 글을 썼습니다. 학문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만약 학문이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놀이에 불과하다. 나는 평생 이 한 가지를 추구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학문.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다. 다산초당의 촛불이 밤새 타올랐습니다. 정약용의 붓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글이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진리는 때를 기다린다. 지금은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볼 것이다. 귀향과 마지막 날들. 1818년 가을. 정약용은 강진에서 보낸 지 18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41살에 유배되어 이제 59. 젊음은 사라지고 머리는 희끗해졌으며 허리는 굽었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정약용, 유배를 풀어주신다는 명이 내려왔소. 정약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18년.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풀려난다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다산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목민심서를 썼고 금음신서를 완성했으며 경세유표를 집필했습니다.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백성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다. 권력도 명예도 없이 오직 학문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마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나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배웠습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 학문이 무엇인지. 1818년 9월. 정약용은 마침내 강진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길게 줄지어 배웅했습니다. 황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배울 차례다. 나는 늙었지만 너희는 아직 젊다. 너희가 이 학문을 이어가야 한다. 고향 마제로 돌아가는 길. 정약용은 한강을 건너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시절 이 강을 건너며 품었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백성을 구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 나는 그 꿈을 이루었는가? 고향 마제. 정약용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까? 부인은 늙었고 자식들은 장성했으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돌아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18년을 기다렸습니다. 정약용도 울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함께하지 못했던 세월들. 하지만 부인은 말했습니다. 나으리께서 하신 일이 옳았다는 것을 압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고향에 정착한 후 정약용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났지만 관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 조선에서는 다시 일어서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다.
공부할 시간과 글 쓸 종이만 있으면 충분하다. 여전히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진에서 가르친 제자들도 왔고 정약용의 명성을 듣고 새로 찾아온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누구에게나 문을 열었습니다. 학문의 신분은 없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 제자다.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의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유배 생활의 고된 세월이 건강을 ဃ갉아먹었습니다. 관절은 쑤셨고 눈은 침침해졌으며 소화도 잘 안 되었습니다. 1825년 63세 정약용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편히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쉬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도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 쉬셔야 합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쉴 시간이 어디 있느냐? 아직 다 쓰지 못한 글이 너무 많다. 1836년 2월 정약용은 심한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독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제자들도 달려왔습니다. 정약용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랑스러운 제자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 우느냐?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할 일을 다 했다. 후회가 없다. 그나들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정약용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내 책들을 잘 보관해다오. 언젠가는 이 책들이 세상에 나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알 것이다. 우리가 꿈꾸었던 세상이 옳았다는 것을. 제자 황상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학문이란 무엇입니까?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학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날 밤 정약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5세.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영광과 좌절, 성공과 실패, 환희와 절망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은 얻지 못했지만 진리를 얻었습니다. 명예는 잃었지만 양심은 지켰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약용은 죄인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백성들이 왔습니다. 강진에서, 마제에서, 전국 각지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유일한 양반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약용의 무덤은 고향 마제에 만들어졌습니다.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 화려한 비석도, 긴 글도 없었습니다. 다만 짧은 글이 새겨졌습니다. 여기 한 선비가 잠들다. 그는 백성을 사랑했고 진리를 추구했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약용의 죽음 후 한참 동안 그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그의 책들은 먼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낡은 체제를 유지하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다시 정약용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책들이 세상에 나왔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위대한 학자가 있었다니, 이런 선구적인 사상이 있었다니. 정약용의 개혁안들은 너무나 현대적이었습니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정치, 공평한 세금, 과학적인 사고, 실용적인 학문. 이 모든 것이 100년도 더 전에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약용은 한국이 가장 존경하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이름을 딴 학교와 거리가 생겼습니다.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고 다산 초당은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런 명예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의 사상이 실현되는 것, 백성이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기억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얻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그날이 온다면 나는 이름 없이 사라져도 좋다. 정약용의 묘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약용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었는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학문은 끝이 없고 진리를 향한 길도 끝이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사라졌고 대한민국이 생겼습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여전히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41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자유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인생의 황금기를 강진이라는 외딴 곳에서 보내면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그는 목적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둘째,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강진은 척박했고 고립되었으며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곳을 자신의 대학으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그는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50살, 60살, 70살까지도 그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나이가 배움의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기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배움을 멈추는 것은 나무가 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70살에도 80살에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는 41살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실패가 가장 큰 성공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또 말했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자신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가장 위대한 저작들을 쓴 것은 50대, 60대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나이 들어서의 지혜가 만났을 때 가장 빛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통찰,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41살에 유배되어 59에 풀려났습니다. 18년. 하지만 그 18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18년이 한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혼자였습니다. 권력도 없고 지원도 없고 심지어 자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이미 다 늦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75까지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해도 나는 오늘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의 명언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배움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옳은 길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 포기하지 마라. 몸은 유배되어도 정신은 자유롭다. 아무도 당신의 생각을 가둘 수 없다. 사람을 살피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사람을 살피는 것은 학문의 시작이다. 학문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 그것이 학문의 유일한 목적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정약용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배우기를 멈췄을 때 시작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오늘 한 가지를 새로 배우는 것, 오늘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정약용의 무덤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한 선비가 잠들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배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200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말을 전합니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에도 배움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 씨앗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나 다음 세대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멈추지 마라. 오늘도 내일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어라. 그것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다산 정약용.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